안녕하세요. 월말 모의고사 8월 편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1번 3의 배수의 플러스 1번 문제들로 보겠습니다. 최신 판례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년에 출제될 겁니다. 기억, 이거 우리 판례 강의에서 했습니다만 진보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2차 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29조이랑 각호지를 특정하고, 그 다음에 진보성 할 때는 같은 기술 분야 또는 그 발속기 통자가 채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인지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선택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2번 청구항 특정하고, 이걸 출원 발명 또는 특허 발명이라고 하는데, 3번 특정한 것들을 대비합니다. 이게 표 그리는 거고, 4번 표 그린 결과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차이점이 없으면 신규성 위반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을 때 곤란한 차이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곤란성 판단할 때에는 추가적인 디스클로저를 더 가져올 수 있고요. 기억짐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그게 여기 29조이랑 각호지위 있네. 왜 안 써놨네? 특정, 요거 얘기한 거고, 선행기술이 이게 29조랑 각호지위였죠. 그 다음에 진보성 판단이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게 여기입니다. 대비. 심사 대상을 특정한 후 심사 대상과 여기 29장 각호지위 특정한 것을 차이점을 대비하고, 그 발속기 통자가 기술 수준에 대해서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해서 파악한 다음 동사의 기술자가 심사 시에 이거 X. 우리 항상 특허 세계는 뭐 곤란성을 판단하건 동일성을 판단하건 뭘 판단하건 기재와 무언가의 기재와 뭐 29장 각호 기재 아니면 청구한 기재, 거기에 플러스 기술 상식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발속기 통자 기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술 상식은 시점 잘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OX 강의에서도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그것이 출원시, 만약에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것은 우선권 주장일 당시, 여기 지금 심사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출원시예요. 출원시 기수준에 비추어 뭐 기재 플러스 출원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그 29조랑 각호지위 플러스 출원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이 청구항에 있는 발명을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쉽게 만들 수 없어서 곤란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진보성 판단이라고.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여기 대비해서 나오는 거죠. 그 뭐 예시를 해볼까요? 우리 판례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청구항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발명인 경우, 근데 29조랑 각호지위 가져온 게 A 플러스 B인 경우, 대비를 한다는 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는 건데, 여기 동일, 여기가 차이 있죠. 이 차이가 곤란한 차이인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선행기술로부터 29장 각호지위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곤란한지를 살펴봐야 된다. 진보성 판단 방법에 대해서 쑥 언급한 거고, 여기 기술 상식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었습니다. 니은 선행 발명이 특허 발명이 상위 개념으로 공지되어 있는 경우, 이거 무슨 경우 읽자마자 선택 발명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로 갈까요? 1번 29조랑 각호지위 특정한 게 상위 개념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 그중 일부를 선택해서 하위 개념을 추론한 거, 이 청구항이 하위 개념인 경우, 이걸 선택 발명이라고 합니다. 상위 개념 중에서 일부를 선택했다, 이 부분을 선택했다. 참고로 이 곤란성 판단이라는 것은 청구항의 효과가 예측 가능한지
그러니까 예측 불가 효과가 있으면 곤란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측 불가 효과는 구성에 곤란성이 있거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우리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죠. 구성의 곤란성이라는 것은 그런 구성도 그러니까 29장 각호지하고 청구하고 효과는 대등한데 청구항을 그런 구성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예측 불가 효과. 이 구성의 곤란성 우리가 기술의 풍부화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효과 현저성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 문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 이질적이거나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경우. 이걸 효과의 현저성이라고 하고. 이게 인정이 되면 이제 곤란하다라고 해서 진보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대비 결과 차이점이 곤란한 차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선택 발명 같은 경우도 이 상위 개념으로부터 얘를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지 곤란하지 않고 쉬운지 이걸 먼저 잡아요. 그러니까 요 단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위 개념에서 얘를 선택하는 것이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남들이라면 얘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걸 판례 강의에서 했었죠. 그러면은 진보성 인정되고요. 상위 개념 중에서 얘를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효과의 현저성이 있어야지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29장 각호지와 다른 효과가 같거나 이질적 효과 또는 같은 효과라 할지라도 29장 각호지보다 양적으로 훨씬 더 현저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효과라는 것은 전부 다 명세서에 기재한 효과 또는 추론식 기술상식상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수 있는 효과만 주장할 수 있고요. 그것을 벗어난 효과는 사후에 추론 후에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 라인, 선택 발명에 대해서 진보성 판단하는 라인. 니은 선행 발명 29장 각호지 이외에 특허 발명이 상위 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 이거 무슨 경우 읽자마자 선택 발명 떠올리셔야 되고,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면, 맞죠?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면 진보성이 오케이예요. 1번 발명도 마찬가지로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면 진보성이 오케이입니다.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효과의 현저성 유무만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거예요.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 하더라도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는 게 효과가 대등해도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29조랑 각호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효과를 갖거나 29장 각호지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갖지 않고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런 구성도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 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컬럼버스 발견 같은 거 많이 얘기했었죠. 그러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없어도 효과가 그러니까 대등해도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면 진보성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지만 진보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내용입니다. 이질적이거나 현저하지 않다 하더라도 곤란성이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출제될 겁니다. 잘 잡아두세요. 디귿 특허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 발명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 이게 이겁니다. 명세서 기재 플러스 추론식 규상식상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 이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를 거기서 이제 추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까지만 참고를 받을 수 있어요.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외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추론식 기술상식상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도 아닌 효과는 주장해봤자 심사할 때 참고하지도 않습니다. 너 그거 지금 한 거 아니야? 추론 시에 몰랐던 거 아니야? 추론 이후에 알게 된 효과로는 심사받을 수 없어요. 리을 특허 발명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추론 이후에 추가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게 우리 여기서 나왔던 사건인데요. 기억나시나요? 구성의 곤란성이 있을 때 예측 불가가 효과가 있으면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얘도 무슨 효과를 갖는 거예요. 대등하더라도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를 진짜 갖는 거 맞아? 이게 의심되면
입증 데이터를 낼 수 있다고요. 그걸 얘하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입증 데이터가 까다롭게 요구되는 게 이쪽입니다. 양적 현저 효과일 때. 이 기억나시나요? 양적 현저 효과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효과에 대해서 정성적 기제만 쓰면 충분하고요. 어떤 효과가 있다 성질만 쓰면 충분하고, 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명세서에 정성적 기제만 쓰면 충분하고, 근데 양적 현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성적 기제로는 부족하고 정량적 기제까지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어떤 실험 조건에서 수치를 얼마 갖는지를 써줘야 됩니다. 이걸 실험 데이터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양적 현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명세서에 정량적 기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추론 후에 정량적 기제를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명세서 기제 플러스 추론 기술상 추론할 수 있는 기제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줄에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 이게 이겁니다. 명세서 기재 플러스 추론식 기술상 범위 내에서 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나 여기 양적 현저만 좀 잘 잡아두시면 됩니다. 양적 현저는 명세서에 정량적 기제를 썼어야지만 되는 거고, 정량적 기제를 쓰지 않고 나중에 실험 데이터로서 정량적 기제를 제출하는 것은 안 된다. 곤란성이 있는 경우거나 이질적인 경우에는 명세서에 정성적 기제만 썼으면 충분하고, 이런 정성적 기제를 갖는 게 맞아? 그게 의심이 되면 정말로 갖는데요? 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나중에 내도 참고할 수 있다. 그것은 명세서 기재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얘만 좀 조심해서 접근하면 돼요. 우리 판례 강의에서 심층적으로 다 정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1번)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51조 보존각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선 이건 이제 지겹죠. 저희 조문특 강의나 OX 프리 강의나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 보존각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사유, 특히나 이 사유 중에서 청구항 삭제했을 때 케이스 1, 2, 3, 4 기억나시나요? 1, 2, 3하고 4 나눠서 1, 2, 3는 청구항 삭제하면서 추가적인 새로운 거주리가 발생했을 때는 보존각하지 않는다. 4번은 청구항 삭제와 무관하게 새로운 거주리가 발생하면 보존각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만 유일하게 예고 통지가 없고 단독 불복 안 된다. 거불심과 함께 거주결정과 함께만 불복이 가능하지 보존각하 불복 심판이란 단독 불복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후속 절차 진행되면 번복 못한다. 보존각하 사유가 있었는데 보존각하하지 않고 후속 절차 1, 2, 3, 4 재심사, 거불심, 직권재심사, 직권보정 이후에는 전에 했던 보존 각하 못한다. 또 보존각하 사유가 없는데 보존각하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고 1, 2 직권재심사, 직권보정 직권재심사, 재심사 청구 한 후에는 나중에는 보존각하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후속 절차 진행한 후에는 번복할 수 없다. 1, 2, 3 1번 51조 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주리가 발생했어도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유 사유는 우선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아주 잘 잡으라고 했습니다. 보존각하가 되려면 최후 거주리 통지나 재심사 청구 시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보존각하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7조 2항 신규사항 추가 47조 3항 감자할명 빼박 51조 1항 새로운 거주리가 있다. 특히 51조 1항에서 청구항 삭제에 따라서 새로운 거주리 발생한 경우는 보존각하하지 않는다. 이게 사유였죠. 51조 1항에 따라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주리가 발생했어도 이 상황이네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보존각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이거네요. 청구항 삭제에 따라 새로운 거주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존각하하지 않는다. 그 취지는 제가 판례 강의하고 OX 문제 풀이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오지선다를 채우기 위해서 취지 문제를 지문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취지 지문은 법조문 취지나 판례 취지를 집어넣는데 절대 틀린 지문 안 나옵니다. 무조건 맞는 지문이니까 그 취지의 문구만 익숙해서 빨리 읽을 수 있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맞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취지는 위 경우는 심사조차 지연의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고 또 출원이 너무 불쌍한 실수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출원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어요. 2번 42조 사항 이후에 명사석 기재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 결정 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OX 문제 풀이 강의에서 많이 했었는데 무슨 면, 무슨 때, 무슨 더라도, 무슨 경우 이걸 전제조건이라고 합니다. 전제조건만 읽자마자 뒤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가 예상될 수 있으면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걸 이제 OX 문제풀이 강의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읽자마자 바로 게임 끝나야 됩니다. 우리 이거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죠. 42조 사항 2호 이게 청구항이 명확하지 않다. 뭐 청구항 기재불비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보정을 한 후 신규 진보성 통지하고자 할 때 이 신규 진보성 거절 이유가 보정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보정 전부터 있었던 건지 그 사안입니다. 과거에는 40조 사항 이후 극복 보정을 무조건 발명이 바뀌었다고 간주를 해서 그 이후에 신규 진보성 거절을 통지하면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라고 봤다고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이 보정이 발명을 신설하거나 신설에 준하는 정도인지 아닌지로 나눠서 신설하거나 신설을 준하는 정도라면 그 이후의 신규 진보성은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고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라는 것은 여기 51조 1항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설이나 신설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기존부터 있던 거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은 아니다. 그러면 보정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거절을 또 통지해야 돼. 요 문구로서 나누면 됩니다. 이 단어를 초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보시면 보정 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보정의 거절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무슨 더라도 이거 전제조건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떠올려야 된다고요.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실질적으로 신설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거절가 아니라면 됐어. 아니라잖아. 아니면 이건 기존부터 있던 거절이기 때문에 보정 각하하면 안 되고 뭐 최후 거절을 통지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기존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그 보정을 각하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보정 각하하는지 안 하는지 쟁점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최초 거절을 통지인지 최후 거절을 통지인지 그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 강의나 OS 문제 풀이 강의에서 했었어요. 3번 재심사 청구와 함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이 지금 자꾸 이거 재심사 청구나 최후가 나오는 게 이거예요. 보정 각하 쟁점으로 가려면 이 두 단어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마다 계속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 많이 했었다. 여기가 케이스 1, 2, 3, 4는 청구항 삭제를 하면서 청구항 삭제 보정과 연관되게 이런 표현을 쓰고요. 4번은 청구항 삭제를 했어도 무관하게 청구항 삭제와 무관하게 이걸로 문제 푸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필기하고 좀 겹쳤는데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본은 잘못 변경. 게임 끝났다. 케이스 1이 청구항 삭제만 해갖고 새로운 거절이 발생한 경우, 케이스 2가 청구항 삭제하면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면서 거절이 생긴 경우, 케이스 3가 청구항 삭제하면서 인용하는 항의 특일적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거절이 발생한 경우 1, 2, 3였죠. 지금 상황은 2였네요. 그럼 보정 각하 안 해요. 거절을 통지해서 보정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보정 각하하지 않고 이때는 최후 거절을 통지합니다. 지금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기 때문에 최초를 통지할 수는 없는 거고 최후 거절을 통지합니다. 또는 이건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인데 잘 모르면 나중에 심사기준 정리 강의에서 다시 할 거니까 넘어가도 좋지만 여기서 최후 거절을 통지 안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출원인의 명백한 실수라고 봐서 직권 보정하고 특허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 거절을 통지하거나 직권 보정 후 특허 결정할지는 심사관님 재량입니다. 이거 우리 다 강의 시간에 했었죠. 4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 여기다 케이스 4네요. 그럼 보정 각하해야 돼요. 새롭게 거절유가 발생했어도 그 거절유가 출원 실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면 아니야 출원 실수라 하더라도 이거는 보정 각하했습니다. 5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직관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는 과정 인용 범위를 잘못 변경하거나
종속항이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되는 항의 번호의 사이에 태기적 관계된 태기적 관계 누락이 여기죠. 케이스 3. 기재무리가 발생한 경우는 보정각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2와 3번, 4번, 2, 3, 4를 다 문제를 출제했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말 모의고사에서 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jhjgroup.com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질문 남겨주실 때는 그 해당 문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30조. 30조는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1번 3조 1항 1호에 의한 발명의 공개는 규정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면 충분하고 됐습니다. 이거 2차 시험에도 나왔다고 제가 8년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공개자와 발명자가 일치할 필요 없습니다. 공개자와 발명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발명자의 의사에 따라서 공개된 거면 의사에 의한 공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발명을 공개하거나 자신의 발명임을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2차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공개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발명자 또는 출원인, 이 발명자 또는 출원인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이 권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권리자가 공개를 원해서 그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공지라면 권리자와 공개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3조 1항 1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2번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에 있어서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일부터 12개월 아유 이거 하자마자 게임 끝나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 OX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 조문 특강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1차나 2차나 자꾸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이게 국내 우주 조회 구조 차이점 대비입니다. 갑이 여기서 이제 지겨울 겁니다. 많이 해서 A를 공지를 했고 갑이 여기서 A를 출원을 하고 갑이 여기서 A를 출원했을 때 이건 뭐 AB라고 할까요? 만약에 이게 국내 우주면 요게 이제 한국이겠죠. 그러면 공지된 날부터 선출원이 12개월하고 1년하고 똑같습니다. 얘 들어오면 국내 우주 출원은 12개월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얘는 30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개월이라는 기간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볼 때도 우선일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약우주와 국내 우주의 효과 차이였었죠. 우선일 인정 여부 효과 차이. 그러나 조약우주 같은 경우는 조약우주는 이게 이제 외국이에요. 미국 또는 일본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54조의 경우인데 54조 하면서 30조 하려면 한국의 출원일 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출원이 12개월 이내에 들어오는지는 관심 없어요. 한국에 한 거 자체가 12개월에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건 조약우주를 했건 국내 우주를 했건 한국에 처음 출원한 게 12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요걸 만족해야지 30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부터 12개월 이내 공지 외 적용 요건을 맞춰 특허 출원했고 선출원이 12개월 이내 들어왔다네요. 그럼 얘도 할 수 있어요. 그 선출원 기초에서 국내 우주 후출원을 하는 경우 후출원의 출원일이 그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제가 그려놓은 게 12개월보다 넘어갔죠. 12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3조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조약우주면은 틀리고요. 3번 출원서 기된 발명의 공개 행위가 발명의 공개 행위의 후속 절차로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 공개 행위라 하더라도 이거 무슨 더라도 나왔는데 이 전제 조건 읽자마자 게임 끝나야 됩니다. 그 3조 1항 1호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판례 문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공개자와 특파권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 특파권자가 공개하지 않았어도 특파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누군가가 공개했다면 그것도 의사에 의한 공지가 될 수 있다. 이거랑 그 연속된 후속 공개 행위 얘는 취지와 증명서를 필요 없다. 이거죠. 갑이 여기서 공지를 하고 이 공지한 걸 누가 보고 유튜브에다 퍼날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갑이 아니라 할지라도 갑이 이거 유튜브에 퍼날라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했으면 이게 갑의 의사상 후속 공지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갑이 한국에서 A를 출원하면서 이걸로만 30조 했다는 것은 의사의한 공지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했었죠. 주체가 출원인 기간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서면, 이거 서면 시험 좀 많이 나온다 했었죠. 서면하고 기간. 서면이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출원부터 30일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요거에 대해서만 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취지 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냈어도 얘에 대해서는 후속된 연속 공개 행위면 여기서 취지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조 효과를 준다. 이 판례. 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3조 1항 1호 판례는. 최초 공지 행위에 대해서는 3조 조치를 밟았다면 최초 공지 행위로부터 후속 연속된 공개 행위에 대해서는 3조 조치를 밟지 않더라도 3조 효과를 준다. 이렇게. 4번 의사에 관한 공지란 그리고 이건 이제 의의 문제인데 취지하고 의의 문제는 무조건 맞는 질문합니다. 틀린 질문 나올 수가 없어요. 의의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판례노트 보면서 그냥 익숙하게만 해두시고 빨리 읽을 수만 있게 해두면 절대적으로 옵니다. 무조건 맞는 질문 나와요. 의사에 관한 공지란 그냥 반했다는 소리예요. 사용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공표됐다는 게 공지됐다는 겁니다. 옛날 과거 한자 표현입니다. 의사에 관한 공지 여부는 신규성을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은 누가 유리한지를 보면 되는데 공지 예외가 인정이 되면 출원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출원이 입증해야 되는데 요즘 의사에 관한 공지는 신규성을 주장한 자. 이 신규성을 주장한 자가 출원인이에요. 출원인은 신규성이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출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출원인이 입증 책임이 있다. 출원인이 저건 내 발명인데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저거가 도망가갖고 저 몰래 공개했네. 이걸 입증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2개월 이내 출원을 하면 이 취지 표시를 안 하다 하더라도 3조 효과를 준다. 이런 소리예요. 5번 공지의 적용 규정인 발명의 공개에 대해서 공지 등의 예외 적용 허용함으로써 읽자마자 게임 끝나야 됩니다. 이건 취지 문제죠. 취지 문제는 무조건 맞는 질문이에요. 자유로운 연구 결과의 공개를 촉진하고 연구활동 활성화 및 기술 축적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노트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밑줄도 안 쳐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들 그것도 많이 주시던데 판례노트를 보지 않고 너무 두껍다 보니까 밑줄 정리, 우리 수험생분께서 판례노트에 대해서 밑줄 따로 정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밑줄 정리만 봐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밑줄 정리만 봐도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데 다만 밑줄에 없는 것들이 지문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취지 같은 거 이건 제가 밑줄 안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 밑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외우면은 충분히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밑줄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매번 반복 출제되는 쟁점으로 정리해놨으니까 30조 할 때 이 지문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무조건 출제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손해배상. 1번 128조 2항에 따르면 침해가 있을 때 특허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의 양도 수량 중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 이게 이제 맥스죠. 넘는 수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법이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이게 올해 2차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제가 올해 2차 시험도 정확하게 적중을 했었는데 게시판에 제가 갖다 놨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이거 반드시 1차에도 또 나올 거예요. 우리 OX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계산하는 것도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다 하면요. 128조 2항은 1호에 대한 금액과 2호에 대한 금액의 합산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1호에 대한 금액은 침해자 양도 수량 중 공제 수량이 있으면 빼고 여기에다가 맥스 잡고 방금 읽은 게 맥스입니다. 특허권자 생산 가능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수량 여기까지는 특허권자 또는 그 전용 실시권자라고 나와도 똑같은 문제예요. 제가 베타권자라고 하겠습니다. 베타권자 이익액을 곱하고 그 다음에
맥스를 초과한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공지에서 빠진 거 그거랑 여기서 맥스 초과분 있으면 거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게 뭐냐면 실시권 설정 불가 수량이 있으면 그거 빼라 그랬었죠. 그걸 특별한 사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얘에 대해서는 합리적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수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량 이렇게 더하면 총 침해자 양도 수량이 전부가 나오면 돼요. 침해자 양도 수량 전부에 대해서 실시권 설정 불가 사정이 없다면 다 돈 받아가라가 이거 취지이기 때문에 방금 질문은 맥스보다 더 많은 수량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가 2호 얘기한 겁니다. 맥스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도 2호의 합리적 로열티로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나 이거 실시권 설정 불가 사유가 없다면 그렇게 나옵니다. 2번 법원은 변론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이 변론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나중에 2차 과목이면 인사소송법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그냥 맨날 튀어나오는 그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때 이게 128조 7항입니다. 손해액 산정에 근거가 되는 간접 사실. 우리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죠. 지금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랬을 때도 법원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도와주냐면 지금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없을 때 그거 최대한 비슷한 사실을 일단 찾아내요. 그 다음에 그 사실로부터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유출을 합니다. 계산식을 유출을 합니다. 우리 판례 강의에서 있었네요. 그 간접 사실을 일단은 찾아내고 그 간접 사실로부터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한다.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틀린 지문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설정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마음대로라고 나오면 무조건 X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게 한다. 그럼 맞는 거고요. 3번 손해의 발생에 관한 입증을 경업관계 등으로 인해서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면 족하다. 이것도 뭐 맨날 시험지 나오는 건데 손해배상 받으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했다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 위법행위가 있고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가 위법행위 때문에 발생했고 인과관계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거기서 손해를 입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얘네들을 다 입증해야 돼요. 이걸 입증할 때 이 위법행위가 이제 침해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가 침해 때문에 발생했는지 인과관계 이게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 경업관계에 있다. 경업관계라는 게 특허가 팁이면 제3자가 그 팁을 판 거야. 근데 특허권자도 팁을 팔고 있었던 거야. 사업자 등록증 보면 그걸 경업관계 같은 업에 대해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걸 경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거 사업자 등록증 냅니다. 특허권자도 이거 특허 발명 팔고 있었는데 이거 사업자 등록증 냅니다. 경업관계에 있으면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이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판례가 추정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입증책임 경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지문은 128조 4항에 따라 손해 발생은 법종에 따라 추정된다고 틀린 거예요. 128조 4항은 손해액에 대해서 추정해주는 거지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됩니다. 다만 판례는 경업관계까지만 입증을 하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이 추정이라는 단어 빼버릴까요? 경업관계 정도만 입증하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경업관계 입증요 이렇게 써놓을까요? 여기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면 됩니다. 4번 특허 발명 실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28조 5항인데 128조 5항 국법에서 통상적이었습니다. 통상 나오면 무조건 틀린 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당한 액을 손해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을 유추적용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으면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와의 로열티 그 계약을 유추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면 침해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로열티 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고 이게 좀 더 올릴 수 있는 거고 제3자의 로열티 그대로 적용해도 침해자에게 불합리하지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걸로 하시면 돼요. 5번 자비라는 게 이제 2차 민사소송법 과목에서 나오는데 제가 판례 강의에서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센스만 좀 적어드렸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민사소송이라고 해요.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정보. 이 신용회복은 제가 실무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그럼 민사소송하고 그 다음에 심결이나 결정 취소소송, 심결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허법원에서 하는 거. 얘네들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OX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이 심결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항고소송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변론주의 취하고 있어요. 민사소송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변론주의라는 것은 주장 입증 책임을 나누고 판사가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 있는 사람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 있는 사람이 입증하지 않았어도 입증된 걸로 봐주는 게 있어요. 그게 자백하고 자백간주. 입증 책임을 분배하고 자백과 자백간주를 적용하는 것이 변론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제 사건을 가더라도 뭐 특검원 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건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아예 물어보신다고 했었죠.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래 이제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게 되는 건데 자백과 자백간주는 사실에 대해서만 영향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모으고 이걸 사실관계 수집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를 대해서 특허법 몇 조를 적용할지 민법 몇 조를 적용할지 법을 적용한 다음에 특허법 몇 조에 의하면 민법 몇 조에 의하면 당신은 침해입니다. 뭐 당신은 뭐 돈 내놔야 돼요. 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 이게 이제 판사님이 하는 판단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자백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적용에 대해서는 자백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법적 판단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문제 OX 찾으시면 돼요. 자백의 구속법칙. 구속법칙이라는 게 이겁니다. 입증 책임 있는 사람이 입증하지 않았다도 입증대수로 봐버리는 것. 그걸 자백의 구속법칙이라고 하는.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 사실에 대해 앞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거 보시면 돼요. 침해로 인해서 얻은 이의 계산 방식. 계산 방식이 이제 판단 방법입니다.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자백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우리 판례 강의에서 했을 때 이익액을 계산할 때는 한계이익으로 계산할 거냐 순이익으로 계산할 거냐 이런 건 다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백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거 한계이익으로 합시다. 그래요 한계이익으로 합시다. 막 이래도 필요 없다고요. 판사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몇 월 며칠에 무슨 행위 했죠? 이런 것만 이제 자백이 걸린다는 겁니다. 됐어요. 10번 같은 경우도 출제 가능 쟁점들로 모아놨었습니다. 제가 1번 같은 경우 개정법이어서 판례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이번 8월 월말 모의고사는 일부러 판례 강의 종강하고 판례 연습해 보시라고 판례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는데 1번은 되게 중요한 개정법이어서 함께 넣어놨고 나머지들이 이제 판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13번부터는 이거 필기 한번 하시고 끊었다가 이어서 가시겠습니다. 필기 한번 하겠습니다.